안녕하세요. 데카르트 사책과 목동점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특강은 이진영 선생님 특강인데요.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신 수학책 전문가이십니다. 원래 이진영 선생님하고의 인연은 선생님이 저희 책방에 그냥 오셨어요. 어느 날 그냥 오셔서 평소에 이런 수업을 하고 있고 수학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도 해주셔서 그러면 자주 뵙자. 이렇게 연락을 드렸고 우리 수학 동아리 할 때 암호수학 동아리를 맡아서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한 학기에 걸쳐서 암호수학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업이 지루해요. 아이들이 그걸 다 참고 하는 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떤 쇼가 있거나 되게 재밌게 하시진 않는데도 워낙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요정 없이 그냥 천천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진영 선생님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우리 목동점 그 개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특강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수학과 독서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진영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진혁입니다. 네, 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로 제가. 네. 일단 뭐 제 소개 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는 학원에서나 설명회를 하다가 이렇게 책방에서 하니까 부담이 좀 덜 되기도 하고 여기 책방 주인님 좀 눈치가 보여가지고 부담이 좀 더 되기도 하고. 너무 입시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대신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입시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독서가 되게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 온 거고, 그다음에 이 책방이 이제 매출의 신장을 위해서 입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이제 곡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냥 오늘 제가 잡은 컨셉은 이제 학원 설명회와 그냥 보통 이런 책방에서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미팅의 한 중반 정도, 그 정도 이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뼛속 깊이 학원인이에요.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를 나왔고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수능 보고 제가 3일 후부터 아마 과외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외경영까지 치면 거의 애들 가르친 지가 30년 정도 됐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중계동, 그다음 대치동, 분당 이렇게 다 겪고, 목동에서는 이제 저희 아이들을 키웠어요. 초등학교도 보내고 중학교도 보내고 지금 친족하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목동에서. 그래서 목동에서 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가긴 했지만 그래서 목동도 잘 알고, 그다음에 중계동도 잘 알고, 대치동도 잘 알고, 분당도 잘 알고, 그냥 서울에 있는 그 학군지는 다 이제 뼛속까지 돌아다닌 결과 이제 이렇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입시 실적 같은 경우도 일단 제 자랑이죠, 그죠? 제 자랑인데 제가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의 80%가 독서예요. 80%. 물론 이제 이 친구들이 원래 수학을 잘했고 어릴 때부터 이제 쌓아온 어떤 데이터들이 있었고 저를 우연히 잘 만나서 이제 잘했겠지만, 이제 제가 볼 때 입시에서의 한 70% 80%는 독서였지 않나.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제 자랑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 목동에서 아마 제일 자사고 입시로 잘 나가는 학원이 CNC일 겁니다. CNC 학원보다 제가 작년에 상상고를 더 많이 보냈어요. 일단 제 자랑 여기까지. 네, 시작을 하면서 책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수학 시집입니다. 시집.
사랑방정식이라고. 제가 시를 참 좋아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시를 참 좋아했던 이유가 약간 이제 불순한 의도를 좀 좋아하긴 했는데 여자친구 때문에 좋아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학이랑 시랑 되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수학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수학을 잘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시집을 보시면 어떤 수학의 함축적인 의미가 시의 함축적인 의미와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아이들한테 뭐 방정식을 배운다, 뭐 함수를 배운다, 그러면 그냥 느낀 점을 그냥 써봐라, 이런 것도 이제 과제로 낼 수는 있지만 시를 써봐라, 시를 써보라고 얘기하면 자기의 감정을 오롯이 정리를 해서 걔를 함축을 해서 그걸 시로 나타내는 작업들이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런 작업들을 해낼 수 있으면 그 친구는 입시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제 입시 얘기하고 그다음에 입시 얘기 앞에 좀 하고, 오늘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떻게 쓰더라, 이제 어떤 식으로 썼더라, 이런 사례를 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게 되게 비슷해요. 이제 지금 다 저학년 학부모님 입시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관심사가 거의 아마 영재원일 겁니다. 영재원. 교육청 영재원도 있지만 대학 부설 영재원도 있죠, 그죠? 그러면 대학 부설 영재원부터 시작해서 입시가 똑같아요. 대학 부설 영재원, 뭐 교대 영재원, 서울대 영재원, 연대 영재원 이렇게 있는데, 이 영재원 입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고입만 있는 게 아니고 중입도 있습니다. 그죠? 저기 전주에 가면 화산중이라고 있어요. 화산중 입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서울에 이제 삼육중도 있어요. 삼육중. 거기도 입시가 있습니다. 대원국제중하고 이런 데 입시는 없어요. 그냥 추첨이에요. 여튼 그런 입시들이 보면 뭐 영재원 입시,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만 같은 게 아니고 회사 입시도 똑같아요. 이 회사 면접도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같이. 그래서 이제 입시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거고, 책 소개 좀 할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전략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입시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전략은 보통 전쟁에서 쓰는 용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용어라고 하는 게 남들과 같은 전략이 맞을까요? 남들과 다른 전략이 맞을까요? 객관식으로 제가 말씀이 항상 다른 데는 없으셔가지고 같은 전략이죠, 그죠? 이게 제가 가운데서 잘 보이나요? 네. 의자 드릴까요? 예? 의자. 상관은 없는데, 의자 여기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전략이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맞다기보다는 상식적인 거죠, 그죠? 근데 항상 보면 입시에서 보면은 다 같은 전략을 쓰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입시를 생각하세요? 남들보다 빠른 선행, 남들보다 많은 문제풀이, 심화학습, 그래서 시험 잘 봐서 대학 가겠다. 다 같은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입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길도 있지만 아닌 길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아닌 길이 점점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입시 개편은 뭐 많이 설명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요거는 최대한 간단히 하겠습니다. 내신이 지금 5등급으로 바뀌죠. 내년부터 바뀝니다. 내년부터.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파급 효과냐면은 1등급이 4%였다가 1등급이 10%가 돼요. 그러면 반에 이제 보통 고등학생들 이제 신목고 같은 경우도 한 반에 30명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럼 30명에서 1등급이 예전에는 1명입니다. 근데 1명에서 3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수험생이 1년에 40만 명인데 40만 명의 4%면 1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6,000명만 1등급을 받다가 이제 내년 중3부터 1등급이 얼마냐면 4만 명이에요. 그럼 16,000명과 4만 명의 차이는 엄청나요. 그러니까 16,000명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맨 위에 이제 의대가 있죠. 그 다음 스카이가 있죠. 그리고 거의 끝납니다. 스카이하고 서성한 정도에서. 서성한에서 약간 상위권 정도. 이 정도에서 15,000명 끝나는데 4만 명이면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 전부 답니다. 그냥. 저희가 뭐 서열을 매겨서 좀 그렇긴 하지만 입시기 때문에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홍동, 건수까지 다 하고 지거국이라고 하는 지방거점 국립대학까지 상위권까지 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내신에서 다 1등급이에요. 그러면 내신이 변별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슈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정량적인 평가에서 정성적인 평가로 학교들이 시스템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학교 입장에서는 입시 실적을 많이 내야 되는데 1등부터 3등까지가 다 똑같아 버리면 그 학교들에서 어떤 독특한 그 경쟁력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효과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도 참 웃긴 게 이게 수능이 94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94년도. 그때 당시에 문이과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문이과 공통 수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발전하고 변화하고 하다가 지금 중3부터 입시가 다시 문이과 없는 통합 수능이에요. 이게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은 그 어머님들도 그렇겠지만 아버님들 보면 자동차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차를 이제 처음 사고 이제 좀 연식이 지나면 차가 지루해지면 보통 뭘 하시죠? 튜닝을 하시죠. 튜닝을 막 하십니다. 이제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차를 팔기 직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순정화를 해요. 다시 순정화를 해서 이제 팝니다. 왜냐면 튜닝한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 제가 못 받으니까. 지금 수능이 똑같아요. 계속 튜닝해서 지금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순정화를 딱 마친 이 시점이 저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곧 종말을 고할 것 같다. 제 느낌에. 30년이 지났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년이면 사실 오래 봤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수능도 이제 지금 저학년이시면 수능도 없어질 수 있겠구나 혹은 대폭 많이 바뀔 수 있겠구나. 지금 뭐 한 중학생이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초등학교 뭐 1, 2학년, 3학년이다 이 정도면은 그런 것도 한번 예의주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냐면은 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이 점점 어떤 정량 평가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정량 평가에서 떨어지는 것을 뭐로 채워야 되느냐? 정성 평가로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주안점으로 삼으시고 그런 역량들을 아이들한테 좀 키워주시는 방향으로 학습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의대 입시가 아주 난리죠, 그죠? 어제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나가지고 이제 의대 정원은 그냥 1,700명 올라가는 걸로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따왔습니다. 지금 의대를 준비하는 그 준비된 N수생들 어떤 사람들인지 34세 수학 강사인데 약대를 준비해서 합격을 했고요. 대기업 준비하다가 대기업 퇴사하고 수의대 가고 55세인데 한의대 가시고 이런 분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런 분은 옛날에 있었는데 이런 분은 없었죠. 옛날에는. 그리고 연세대 육수생. 그러니까 보통 강남 쪽 여기 좀 심하고 목동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그냥 될 때까지 합니다. 의대 될 때까지. 의대 반수. 의대 갔는데 또 더 좋은 의대 가려고 반수. 그러니까 이런 학생, 이런 분들이 이제 정시로 수능으로 의대를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분들하고 이제 우리 피덩이 같은 애들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능으로 뭔가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고3 때까지는 좀 유고 재수할 때부터는 뭐 그 전략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현역 때까지는 수능으로만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전략은 별로 좋지 않은 전략이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여기 앞에 신목고도 있고 제 조카는 저기 강서구 다 다니고 있는데 다들 이 전략이에요. 제 조카도 보면 말 안 들어요. 고1인데 첫 내신 딱 보니까 4등급 나오더라고요. 조카가 보면 어떡해. 네? 조카가 볼 리가 없죠. 근데 이제 그 조카가 이제 보통 이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신 4등급이면 못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수능 모의고사 보면 1등급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 보면 1등급 나오는데 걔네들이 가장 마지노선이 4등급이에요. 내신에서.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수능 모의고사 보면 1등급이 나오니까 걔네들 마음에는 이제 당연히 내신은 안 되니까 수능으로 대학 갈래 라고 이제 전략을 짜는데 그 전략이 좀 안 먹혀요, 사실은. 왜냐하면 약간 그런 거예요. 저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 이제 해수욕장을 가기로 했는데 살을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번 주까지 먹고 다음 주부터 빼야지. 약간 이런 전략. 그러니까 앞에 닥친 중간고사는 포기하고 내후년에 볼 수능을 날 대비해야지. 이 전략이 맞는 전략일까요? 10대의 심리상으로는 절대로 이게 성공할 수 없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정시 파이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고등학생들한테는 학교 다닐 때는 수시를 준비해라. 그리고 네가 만약에 좋은 대학을 못 간다, 원하는 대학을 못 간다라고 하면 재수해서 정시로 바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갈수록 학교 생활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학교에서 내는 시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수행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다른 비교과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활동들에 굉장히 잘 참여를 하고 선생님하고도 되게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요즘에 입시들이 보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다들 입시가 추천서가 있어요. 고등학교 입시는 영재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도 있고요. 자사고는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자사고. 그리고 외고 국제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서가 다 있고 영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재원도 추천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하고 잘 지내고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면서 공부도 잘해야죠. 그냥 공부만 잘하고 학교에서 잔다. 추천서 누가 잘 써주시겠습니까? 안 써주죠. 그런 거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뭐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의 진학 실적 이런 거. 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자사고만 제가 한 거고요. 이런 거 보시면 조금 이제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대를 지금 요즘에 핫하니까 의대를 많이 가는 학교들은 어디냐 이렇게 하면은 보통 전국형 자사고가 많이 갑니다. 전국형 상상고, 그다음 여기서는 현대청원고, 그다음에 포항제철고, 요런 것들이 전국 자사고거든요. 그 외 학교는 뭐냐? 학군지에서 탑인 학교들. 아까 말씀드린 강서고, 여기 강서고. 그런 걸 이제 보통 전문용어로 갑방고라고 합니다. 갑방고. 그러니까 일반고 중에서 가시다, 시다, GOD. 그래서 갑방고라고 합니다. 갑방고. 그래서 지금 이제 목동에서는 봤을 때 강서고가 갑방고예요. 강서고가 갑방고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학교들도 웬만큼은 잘하긴 한데 그런 학교들 갑방고인데 이제 전국형 자사고와 각 학군지의 갑방고들이 의대를 많이 간다. 그럼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의대를 많이 가냐? 어떤 비결이 있냐? 다 재수 삼수입니다. 다 재수 삼수예요. 여기 휘문고 있거든요. 휘문고 이제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길 건너면 30m 앞에 종로학원 있어요. 졸업하면 다 그거. 그리고 길 건너면 뭐 있습니까? 시대인재, 운마사고 있는 쪽에. 그러니까 다들 보면 뭐 학교 시스템으로 대학을 잘 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갸우뚱한 그런 학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적 뭐 이런 거 좀 넘기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자소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소서. 그러니까 이런 자소서들을 보면 다들 비슷하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영재원부터 시작해서 다 비슷한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수학이며 영어며 국어며 다 열심히 하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는데 그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들이 이 자소서 쓰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1도. 한번 읽어볼게요. 본인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 그리고 성취감을 느낀 학습 경험, 그 다음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관하여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 자, 한번 우리 아이의 어떤 학습 성향과 경험과 비추어서 한번 잘 매칭을 시켜보십시오. 1도 관계가 없다. 그러면 공부를 잘못 시키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인성. 그러니까 인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이유가 왜냐면 어차피 특목고 자사고들은 거의 다 기숙형 학교거든요. 그러면 기숙형 학교면은 사실은 학교 생활이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죠? 같은 학교 폭력이 있더라도 그냥 다니는 학교하고 기숙형 학교의 그 학교 폭력은 완전 달라요. 왜냐면 먹고 자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것들을 잘 적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인성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상상고는 이제 좀 특이하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중학교 재학 기간 중 가장 의미 있게 읽은 책 3권을 고르고, 그리고 책을 읽게 된 동기와 책을 읽고 난 후의 소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요걸 딱 보면 아이들이 아 선생님 그러면 3권만 읽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죠. 가장 의미 있게 읽은 책이 3권 되려면 몇 권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한 30권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30권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3권이 돼야죠. 면접도 그렇게 봅니다. 3권만 묻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어떤 책을 읽었니? 이 책을 읽기 전에 또 어떤 책을 읽었니? 관련해서 뭐가 있니? 이런 꼬리 질문들이 계속 들어가요. 이제 이런 상상고의 이 면접 스타일은 이 책은 영재학교 중에서는 이제 경기 영재학교, 경기과영이라고 하죠. 경기과영도 비슷한 식으로 보고 지금 뭐 여러 학교들이 조금 더 독서를 점점점 수면위에 지금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자소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암호 수학인데 이 앞에 있죠, 그죠? 이 두 책을 보고 이제 자소서 쓴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초등학교 때 암호 클럽이라는 책을 읽으며 암호 해독이 멋있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래서 직접 암호를 풀어볼 수 있는 암호 수학 책을 보고 나도 암호 해독을 공부할 수 있어서 기뻤다. 암호에는 단순히 글자 순서를 바꾸는 에너그램, 복잡한 규칙에 다양하게 다중치한 암호인 비게네르 암호는 키워드를 찾아서 키 길이대로 암호문을 끊고 복호화시키는 암호고, 앞인 암호는 1차함수식의 어떤 복호화시키는 암호이다. 전자거래, 금융거래, 인증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RSA 암호도 있다. RSA 암호는 언급한 비밀키 암호가 아닌 공개키 암호다. 소인수분의 일반 형성과 합동식 연산을 이용한 오일러 정리, 오일러 파이 함수 등을 이용해 비밀키 없이는 암호 해독이 오래 걸리도록 만들어졌다. 생각지 못한 방식의 암호들을 보며 흥미진진하게 암호를 공부하고 직접 풀어볼 수 있었다. 암호는 항상 스파이나 비밀 임무를 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내가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온라인 금융거래에도 쓰이는 것이 암호란 것을 알고 신기했다. 어릴 적 책을 읽으며 멋지게 암호를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미 이루었다니 복잡한 암호들을 보면서 그 속에 확실한 수학의 존재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암호에 대해서도 더 공부하고 싶다. 이게 이제 아마 상상고 합격자 자소를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하고 이렇게 독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례들을 이제 데이터를 쌓아서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죠?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로 면접에서 묻겠죠. 어떤 걸 묻냐면은 진짜 얘가 암호로 이런 것들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다 이제 꼬치꼬치 묻겠죠. 그러면 해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두 책을 이제 이 세 가지 책을 지금 활용했어요. 제가 이제 저번에 특강할 때도 이 데카 수학 책방에서 특강할 때도 이 세 가지 책을 보라고 했어요. 아무 수학, 그리고 아까 수학자 이야기,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분필 푸는 수학.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러니까 애들이 안 봐요. 필독서 목록 뭐 이렇게 서울대 필독서 목록 뭐 이렇게 뭐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근데 있으면 뭐합니까? 안 보는데. 안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프랙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랙탈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도 한번 이제 요 책들 가지고 했는데,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쓰는 데이터가 어떤 거냐면은, 일단 이제 독서니까 책이 제일 중요하고요. 수학 공부 둘 다 이제 프랙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중학교 1학년에 요즘에 자유학기제가 있잖아요. 그럼 자유학기제에 이제 어떤 평가가 없으니까 그 교육청 단위에서 뭘 하냐면은 자유학기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러지? 자유학기제 할 수 있는 탐구 어떤 할 것들을 교육청 단위에서 이제 쏴줍니다. 학교들한테. 그게 보면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따와가지고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학술 논문, 그러니까 대학원이나 뭐 석사, 박사 논문을 따오는데, 이제 중학생이니까 이게 수학과 논문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이긴 한데, 수학 교육학과 논문은 좀 쉬워요. 그리고 더 쉬운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논문은 뭐냐면은 미술대학 논문이에요. 미술대학에서 프랙탈의 차원을 수학적으로 연구한 거는 수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더 쉬워요. 그런 거를 이제 이것도 뭐 제가 어디 뭐 특수한 데서 따온 게 아니고 네이버 학술 논문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참고해가지고 이런 이제 그 탐구 보고서를 쓰고 이제 자소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보편적인 거는 수학 도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했던 어떤 이런 자료, 그리고 좀 더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면 이제 보통 영재학교나 과거에 쓰는 방법인데 수학 논문, 학술 논문, 요 세 가지. 이게 이제 보통 고등학생들한테는 좀 일반적인 어떤 패턴인데, 뭐 중학생들한테까지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그 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박스 카운팅이라는 이제 프랙탈 차원을 탐구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수학 독서. 아까 상상고 독서가 있다고 했죠. 독서에 대한 얘기들 이제 주로 쓴 것들. 외대국어도 이제 되게 많이 선호하시는 텐데, 이제 상상고랑 외대국어는 조금 입시가 달라요. 뭐냐면은 상상고는 이제 공통형 집필 면접이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외대국어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럼 면접이 더 쉬운 거 아니냐? 대신 이제 이 자소서 기반한 면접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비슷한데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1번 문제 읽어볼게요.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비슷하죠. 학습형 과정과 결과에 느끼는 점, 그 다음에 권학 이념을 통해서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으로 활동 계획, 그리고 졸업 후의 진로 계획. 그러니까 한 문제 안에 지금 5가지 질문이 있어요. 면접을 볼 때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질문 안에 5가지 질문을 물어봐요. 그럼 답변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외대국어는 보면 면접이 딱 정해져 있어요. 2문제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2문제로 정해졌으면 그냥 2문제 하면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 안에다가 소문제로 1, 2, 3, 4, 5번을 끼워 넣는 거예요. 편법인 거죠. 그러면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똑같이 답변해야 되니까 훨씬 더 까다로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성, 똑같이 보죠.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굉장히 심도 있고 까다롭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제 보통 그 이과 계열이 좀 진한 애들은 악과 같은 자소서가 그 탐구 사례가 낮고, 그 이공 계열이 좀 아닌 애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그런 애들은 뭘 많이 하냐면은 통계 분석을 되게 많이 해요. 통계 분석. 그 통계 분석의 사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학생이었는데 청소년들의 화장 실태 분석,
여학생이니까 이제 화장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 보면은 청소년들의 화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 뭐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뭐 그다음에 평소 화장을 하십니까?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한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다음 화장 횟수는 해서 자기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요즘에는 이걸 설문조사 돌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다 구글 폼으로 해서 쏘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분석을 합니다. 뭐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엑셀로 하고 있습니다. 엑셀로, 그죠? 그리고 엑셀로 하고 이제 뭐 평균이나 표준편차도 구하고 그 다음에 뭐 최대값이나 분산이나 이런 것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수준을 약간 넘는 건데 뭐 점도나 외도도 구하고 그 다음에 상관 계수도 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를 이제 따로 공부를 해서 이제 이런 책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통계도 공부를 하고 이런 책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 대학 통계학까지 약간 살짝 이제 맛을 본 다음에 이런 자기가 관심 가지는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거죠. 통계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주제라도 통계 분석은 다 할 수 있어요. 통계 분석. 그리고 데이터가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에 들어가면 이런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뭐 화장에 대한 데이터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연령대별로 뭐 어떤 뭐 데이터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상상고만의 그 면접 그 문제들인데 이제 상상고는 이제 수학에 대한 어떤 공통 면접, 그러니까 이건 지필형인데 이제 국가에서 지필고 잘 못 보게 하거든요. 못 보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를 주고 아이들이 푼 다음에 주어진 시간 안에 그 문제 풀이를 줘서 채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필형 면접이라고 하는데 주로 나오는 것들이 여기 이제 제가 써놨지만 암호, 육식값자, 기수법, 음계이론, 달력, 윤년, 바코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자세하게 보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주제를 미리 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문이 되게 길고, 그 다음에 소문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되게 당황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교과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거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평소에 많이 읽어서 암호도 좀 알고, 육식값도 좀 알고, 기수법도 좀 알고, 음계론 좀 알고, 좀 이렇게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지문을 읽어야 좀 심리적으로도 좀 괜찮고, 좀 문제도 잘 풀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접 스타일을 상상고는 되게 좋아합니다. 뭐 과학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코로나 시대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신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애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실 과학은 이게 보통 의대 진학을 염두하는 친구들은 보통 의학이나 약학에 대한 과학은 이게 기초 과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에 대한 기초가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약간 응용된 과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애들이 의대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을 쌓는다는 의미 정도로만 하면 되지 너무 막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니까 지금부터 인체 해부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학부모들이 있어요. 보면 뭐 어디 과학관 가셔가지고 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뭐 뼈를 다 외운다든지 이런 학부모 제가 본 적 있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명과학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지구과학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화학 열심히 하면 돼요. 그 인체 그것까지 해부학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책을 읽어서 이제 하면 되고 이제 저것보다는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물고기를 키웠는데 열대어를 키웠는데 어떤 열대어들은 모여서 살고 어떤 열대어들은 나눠서 살고 이런 연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재학교 얘기 좀 할게요.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많이 어렵냐? 물론 이제 영재학교가 이게 보통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있는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점점 지금 그 중요도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 이 친구는 탐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학자 책입니다. 근데 이 무게중심을 연구한 수학자가 이제 아르키메데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책을 가지고 있어요. 아르키메데스라는 이제 경문사에서 나온 책인데 약간 전공틱한 도서예요. 전공틱한 도서인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 정도의 수학 수준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해서 이제 우리가 교과에서는 삼각형 무게중심만 나오는데 뭐 사각형, 오각형, 뭐 구멍 뚫린 도형, 뭐 잘린 도형 이런 아니면 입체까지 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탐구를 해보는 거죠. 이제 이 정도가 사실은 영재학교나 과거도 필요해요,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이 좀 확대되는 사례를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가형입니다, 한가형. 그러니까 지금 영재학교가 2개 더 생깁니다. 2개, 저기 전라도 쪽에 2개가 더 생겨요. 확정됐어요. 확정됐고 경기도에 과거 하나 더 생기는 거 확정됐어요. 어디 지역에 생길지는 지금 모르지만 경기도가 과거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학교들이 이제 추구하는 바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한가형에 장형식 전형이라는 게 되게 뜨거워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지피를 거의 최소화로 봐요. 지피. 그러니까 시험을 거의 최소화로 보고 뭘 많이 보냐면 서류, 아까 같은 서류를 우리가 서류가 이제 만약에 한 가지였다고 하면 아까 영재학교가 이 서류를 한 3가지 이상을 봐요. 3가지 이상. 그러니까 서류가 굉장히 많고 지필은 최소한으로 보는 그런 이제 약간 한가형의 실험적인 전형인데 지금 올해가 지금 3년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인원을 지금 늘려가고 있거든요. 늘려가고. 그래서 이제 이 전형을 보면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새로 생기는 영재학교들은 다 이 전형을 뽑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뭐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형을 보면 어떤 식이냐면은 그러니까 참고로 말하면 한가형은 좀 독특한 학교예요. 뭐냐면은 다른 학교들은 다 교육부 소속이라서 되게 통제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한가형은 카이스트 부설이에요. 그래서 교육부에 직접적으로 통제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입시를 만들 수 있어요. 학교 자체가. 그래서 학교장에서 이제 학교별로 추천을 3명을 받고 추천서도 3장이나 돼요. 학교장, 담임 선생님, 수학과학 선생님. 보통 추천서가 1장이거든요. 다른 학교들은. 얘는 3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야도 정해야 돼요. 수학을 전공할 거냐, 다른 걸 전공할 거냐.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받아서 지금 뭐 면접도 되게 많이 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겁니다. 탐구 활동 증빙 자료가 3가지고 증빙 자료에 대한 설명이 500자가 필요하고 증빙 자료를 이렇게 내야 돼요. 그럼 그 탐구 활동이 다 뭐냐, 뭘로 해야 되냐? 수학 도서로 해야 돼요. 뭐 애들이 뭘 가지고 탐구를 하겠습니까? 뭐 센 수학 풀고 그걸로 탐구를 하겠습니까? 블랙 라벨 풀고 탐구를 하겠습니까? 그 얘기 잠깐 드릴게요. 어떤 학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면 문제집 풀면서 탐구는 못 하나요? 꼭 책을 읽어야 탐구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집 풀고 탐구가 안 되나요? 이 문제 참 좋아. 내가 이 문제를 한번 변형을 해봐야지. 여기서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독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정보의 어떤 간극이 있어야 된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책을 보잖아요. 책을 보면 사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면서 보지는 않잖아요.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이 이렇게 섞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이 섞어 있을 때 그 간극에서 호기심이 발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집을 풀면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무조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혹은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호기심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호기심이나 탐구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가장 좋은 수단이긴 한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정보의 간극이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서 책에서 너무 우리 아이가 그 이해하기 힘든 내용만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아이가 이제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제 생각에는 60, 70% 정도 되고 잘 모르는 내용이 한 3, 40% 정도 돼서 거기서 오는 정보의 간극이 좀 있을 때 그 틈새에서 어떤 호기심이 느껴져서 그게 뭔가를 탐구하고 싶고 연구하기 쉽고 하는 그런 영향들이 이제 생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해야 된다. 기승전 독서. 기승전 독서. 마음에 드십니까? 네. 지금 계속 말하면서 눈치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게 되게 핫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예요. KMO 준비 안 하고 영재학교 대비 학원을 가면 뭐 여기도 있을지 모르지만 KMO 준비를 하잖아요. 일단 학원 어떻게 다니냐면 수학 하나 다 하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를 수학 학원을 다녀요. 보통 KMO를 하면 처음. 그러면 하루 가지고 이제 영어하고 국어하고 이렇게 쪼개서 하는 거예요.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한 90%를 수학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학원비도 많이 들겠죠. 학원비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약간 편법인데 그런 KMO 하는 학원들은 여기 CMS도 그렇고 10시까지 수업 안 합니다. 10시까지 하고 12시, 1시까지 남겨요. 어떤 그런 녹화도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남겨서 그걸 남겨서 공부시키면 그게 다 수강료 단가에 들어가잖아요. 학원비가 엄청나요. 학원비가. 그냥 수학학원 하나가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이 아니에요. 이 앞자리가 그 단위수가 바뀌어져요. 그럼 그런 거 안 다녀도 되고 참 좋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려드릴게요. 중1 때부터 학생부 관리가 굉장히 철저해야 돼요. 내신 관리도 해야 되지만 수업 때도 되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돼요. 왜냐면 추천서 때문에. 그리고 세특이며 동아리며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관리하듯이 중학교 때부터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독서를 해야 되겠죠. 탐구 경험을 쌓고 웬만하면 영재원 좀 경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재원. 교육청 영재원은 뭐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경험하시고 영재원, 교육청 영재원 하시면 이제 대학부설 영재원도 한번 경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자체가 입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영재원 가니까 뭐 학원 시간하고 안 맞아서 뭐 또 가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 낭비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영재원에서 배우는 것들이 보통 학원들에서 못 배우는 것들이에요. 다들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영재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데는 사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저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기 목동의 학원들 배울 수 있는 데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목동의 학원들 다 알거든요. 저희 딸도 이제 여기서 키웠고 저희 큰아들도 여기서 키웠기 때문에 목동에 어떤 학원들이 다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일단 영재원은 가급적 좀 경험을 하시라. 그리고 교과는 뭐 KMO나 이런 수준까지는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학교 심화를 완벽하게 하는 정도 하고 이제 한 과고가 갈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냥 우리 아이는 열심히 그냥 교과학원 다니고 나중에 입시되면 컨설팅 받을게요. 그냥 뭐 이런 거 평소에 뭐 할 필요 있나요? 좋은 컨설팅 선생님한테 그냥 맡기면 합격시켜 준다는데, 그죠?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보통 컨설팅 업체 컨설턴트 분들은 거의 다 문과 계열 전공이세요. 국어나 뭐 사회나 수학은 지금까지 제가 단 한 분밖에 못 봤어요. 저 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수학 전공. 과학 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컨설팅으로 입시를 겪잖아요. 그럼 이게 자기
학생 자신의 내재화가 안 됩니다. 입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대학 입시에 이 입시 경험을 이제 살려서 대학 입시에 잘 써먹어야 되는데 안 돼요. 다시 컨설팅 업체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재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입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좋은 전략은 아닌 거죠. 입시는 공부하면서, 탐구하면서, 책 많이 읽으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그겁니다. 아까 입시 컨설팅 이용을 하면, 이제 보통 여기서 지금, 목동은 지금 광역형 자사고 원래 한가람 고였는데, 한가람 고 같은 경우가 이제 바뀌었어요. 일반 학교로. 왜냐하면 지원율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형 자사고가 강남권 외에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입시 경험과 상관없이 그냥 고등학교에 가서 그냥 수능으로 승부 보겠다라는 이제 전략들을 많이 쓰는데 현실적으로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고등학교 가면 수행평가나 세특이 되게 많습니다. 현재도. 근데 아마 지금 중3부터는 더 늘어날 거예요. 어떻게 수행평가를 주냐면은 공지를 합니다. 지금 5월 13일에 공지를 하고 6월 10일이니까 지금 한 달 정도 준 거죠. 그죠? 근데 한 달이 이게 사실은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되게 짧아요. 왜냐면 고등학생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언제 주냐면은 중간고사 끝나고 줍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주고 기말고사 이제 준비하기 직전에 제출해라. 네. 근데 이 기간에 이런 거를 제출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뭘 제출하느냐? 일단 보통은 독서에 대한 어떤 산출물을 제시를 하고 그 독서에 대해서 자기가 특별하게 탐구한 사례에 대한 산출물을 제시하게끔 해요. 그래서 처음 게 수학 독서 탐구, 두 번째 게 수학 융합 탐구. 보통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보고서들을 전국의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다 해요. 전국의 대부분의 고등학교. 뭐 이게 좋은 학교만 하고 뭐 안 좋은 학교는 안 하냐?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걸 해야 선생님들이 그 세특, 그러니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이제 뒤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교과가 이렇게 있거든요. 학생부에도 보시면 교과가 위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학교도 있어요. 네, 고등학교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뭘 써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뭐 품행이 방정하고 뭐 성실하며 친구를 잘 도우며 이런 식으로 썼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쓰여져야 되느냐? 아까 그런 거를 잘 써서 만약에 미적분을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분과 저분의 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도함수를 활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에 관련된 문항에 대한 문제 해결력이 우수함. 여기까지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까지만. 근데 수학사를 통해서 보는 미적분의 발전 과제에서 양질의 자료를 찾아 미적분의 핵심 쟁점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잘 설명하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제출해서 내가 이렇게 탐구를 했구나 라고 하는 사례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데이터들이 고1, 고2, 고3 때 이제 쌓여야지만 이게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학생부는 되게 많이 평가 요소들이 줄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줄었는데 줄다 보니까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되게 중요도가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뭐 그 학교에서 이런 상 받는 것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상을 많이 받을수록 좋으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 상을 다 독식하면서 그게 되게 유리하게 됐는데 요즘에는 그게 좀 해단이 있다 해서 상을 한 사람의 한 학기에 하나만 인정해요. 그래서 상 받는 것도 요즘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세부능력 특기사항이고 그 다음이 동아리. 동아리도 옛날에는 뭐 되게 많이 들 수 있었거든요. 자율동아리, 전교동아리 되게 많이 들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 학기에 전교동아리 하나, 자율동아리 하나 딱 두 개. 그럼 그 다음 뭐가 중요하냐? 보통 이제 자동봉진이라고 해요. 자동봉진. 자율활동, 봉사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네, 진로활동.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요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방금 얘기했던 세특이다. 교내 대회도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데이터를 쌓아서 학생부에다 다 집어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 입시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아까 보여드린 거는 고등학교 입시고 대학 입시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1, 고2, 고3 때 쌓았던 그 학생부에 대한 데이터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으니까 또 옛날에는 이제 고1, 고2, 고3 때 이제 데이터 안 쌓아도 자기소개서를 이제 되게 근사하게 이제 자소설이라고 하죠. 보통 자소설을 이제 돈 많이 이제 들여가지고 써서 이제 포장을 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쌓아서 그 학생부를 가지고 평가한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아리 활동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독서하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소개서에 보면 자기 개발서에 보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자기 개발서. 수업.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급한 거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덜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걸 제일 나중에 하잖아요, 그죠? 제일 나중에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딱 두 가지가 남죠. 덜 중요하지만 급한 걸 먼저 해야 되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걸 먼저 해야 되냐. 어떤 걸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자기 개발서 좀 읽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질문을 좀 할까요? 원래 저는 수업하면서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 아까 뭐 여기 책방지기님께서 제 수업이 되게 지루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도 인정하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해서 약간 지루할 톤을 안 줘요. 그러니까 지루한데 질문을 많이 해서 지루할 톤을 안 줘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그게 비결이었구나. 네. 그리고 좀 이렇게 내용으로 승부합니다. 괜히 웃기고 뭐 개그 코드 짜고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내용으로 승부를 하고. 어떤 게 중요할까요? 2번, 4번. 이렇게 말하면 또 대답 안 하세요. 어떤 거가 2번이요? 덜 중요하지만 급하다. 왜 그렇게 보시나요? 수능이랑 중간고등학교 예시주셨을 때 그 느낌이 이건 것 네. 뭐 어떤 거? 4번. 왜 여기 4번? 저는 중요도를 좀 중요하죠. 깔고 가야 되는. 깔고. 그러면 이걸 하다가 요거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중요한 게 뭐야 하다 보면 그래도 소비가 되잖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시간은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시간이 축이 좀 잘못됐는데 이게 이 시간 축입니다. 그죠? 시간은 가게 돼 있는데 우리 뭐 인생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니까 우리 아이들로 봤을 때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거를 먼저 하다 보면 덜 중요하지만 급한 거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어차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중요하고 급한 걸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만 해결하다 보면 이게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 더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우선순위 1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4번을 함으로써 빨리빨리 함으로써 2번을 없애야 돼요. 거기에 핵심이 뭐다? 독서. 왜 독서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항상 5월부터 6월까지 엄청 바빠요. 제가 5월부터 6월까지 왜 엄청 바쁘냐? 이런 문자가 하루에 몇 개씩 옵니다. 그러니까 제 네이버 톡톡으로 옵니다. 고1 수행평가 진로 관련지어서 상고보고서 쓰기입니다. 세탁이 기록되고 주제를 못 잡고 있어. 진로가 뭔가요? 생명공학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반속입니다.
상하 관련돼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진로가 뚜렷한 건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공지문 있나요? 예, 이렇게 보여주시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기간 얼마 걸릴까요? 내일까지. 내일까지. 내일까지인데 오늘 얘기하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거짓말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거죠. 이런 게 엄청나요. 점점 지금 해가 갈수록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독서를 미리 해서 데이터를 쌓아놓지 않으면 어떤 주제를 잡을지를 아예 갈피를 못 잡아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사례가 되지 않기를 저는 진정으로 바라고 있어요. 제가 뭐 이걸 통해서 뭐 어떻게 대피를 해가지고 떼돈을 벌고 하면은 좋을까요? 그죠? 뭐 좋을 수는 있겠죠, 그죠? 하지만 저는 별로 뭐 일단 학원 강사 출신이지만 그런 식의 교육은 별로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뭐 일단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유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네요. 책 소개만 좀 할게요. 제가 이제 보통 책을 일단 그래요. 여기 이제 거의 초등학교 학부모이신 것 같은데 이제 초등학교 수학에서의 책 소개는 사실 너무 좋은 책이 많아서 제가 특별히 초등학교 수학에서의 책 소개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책방에 오셔가지고 이제 큐레이션 잘 되어 있는 책들을 이제 골라 가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고 저는 이제 중학교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책들이 어떤 게 좋으냐 저는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수학자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수학자 책이 보통 이제 여 책에 꽂히시면 이게 88권인데 전집으로 막 사놓으세요. 초1, 2때. 근데 이게 초1, 2가 볼 책이 아니에요. 초1, 2가 볼 책이 아니고 대부분의 내용이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내용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내용이 좀 방대해요. 그리고 저자들이 이제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책들을 보면 거의 다 작가가 써요, 작가가 쓰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대학 선생님들이 감수만 하셔가지고 책의 내용들이 되게 말랑말랑한데 이쪽은 수학 선생님들이 그냥 쓰셔가지고 현재 되게 책 내용이 거칠어요. 그래서 좀 약간 흥미도가 애들 입장에서는 떨어져요. 하지만 이 책만큼 좋은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학기별로 다 이제 쪼개놨는데 중학교 과정만 있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들도 이렇게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책들은 좀 심도 있게 보시라고 하는 입장에서 저는 추천을 좀 해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이제 중학생 입시를 위해서는 뭐 이런 책들. 책방에 다 있어. 네, 책방에 책방에 들려 있고 뭐 제가 좀 말씀을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책들이 좋은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거 알면 뭐 합니까? 안 읽는데. 그럼 이걸 잘 읽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 이런 책을 봐서 빌드업을 해야 돼요. 그럼 이런 책을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초등학교 때 볼 수 있는 책들을 가지고 빌드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서가 습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독서가 되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독서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제가 보면은 보통 중학교 2학년을 기점으로 해서 나뉜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전에 뭔가 습관이 되면 괜찮은데 중학교 2학년 이상에서는 습관이 안 돼요. 거부해요, 애가. 그냥 거부. 그래서 이런 책들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차곡차곡 해서 지금은 이제 잘 읽으시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 조금씩 꾸준하게 쌓아서 이런 책들에 대한 습관들을 계속 이제 데이터를 쌓아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책은 여기 책방에도 있죠. 골드바이 추측. 그죠? 소설입니다, 소설. 그리고 위대한 수학자도 이제 방금 이제 그리고 그 얘기를 안 드렸구나. 여기서 제가 이제 작년 겨울에 암호수학 특강을 하고 지금은 이제 뭐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암호 수학을 공부를 하고 이제 이 암호는 이제 영문암호입니다. 영문암호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글 암호를 좀 저희가 만들어봤어요. 아이들하고 한글 암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글 책에 대해서 이제 영문하고 한글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영문은 어차피 이렇게 병렬식이지만 한글은 뭐 초성, 중성, 종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암호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수학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사를 하게 해서 그걸 이제 아이들이 암호를 만들게끔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아이들이 만든 거거든요. 우리 동아리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 이제 동아리 아이들이 뉴턴에 대해서 이제 책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고 운동법칙 중요하죠, 그죠? 법칙. 그래서 이제 그 법적을 이제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암호문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얘는 영문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보통 한글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만든 겁니다. 아이들이 만들어서 법칙들을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게 이제 이게 한글 암호인 것 같아요. 이제 요걸 가지고 숫자로 바꿔서 그 숫자를 어떤 암호 키에다가 집어넣으면 다른 숫자로 바뀌니까 그것들을 다시 한글화 시키면 이제 원래 문장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면 다른 들었던 친구들이 그걸 보고 이제 어떤 수학자의 암호는 내가 풀겠다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그 다음 달에 이제 암호를 풀어오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마무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이런 테크트리를 좀 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초등학교 보통 초 1, 2, 3부 때는 다 잘 하시잖아요. 그죠? 수학을 흥미있게. 그걸 쭉 이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가시면 입시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입시를 건널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칼럼도 쓴 적이 있는데 우리 교육이 너무 정제된 교육만 하지 않나. 그러니까 슈거블러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설탕에 대한 책인데 정제된 음식에 대한 이제 해독, 안 좋은 것들. 우리가 흰 설탕, 흰 백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몸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제된 교육을 하는 게 수학도 정제된 수학을 공부를 하는 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 아이들이 보면 그렇죠. 장난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한두 번 갖고 날 때 되게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갖고 놀지만 뭐 한 달만 지나면 또 장난감 굉장히 시들하지 않습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처음에 아이들이 배우면 굉장히 눈 반짝반짝 하면서 배워요. 근데 수학을 계속 선행하고 심화하다 보면은 눈빛이 다 풀립니다. 눈빛 다 풀려가지고 나중에 뭐 한 대여섯 번 보면 이게 왜 내가 또 봐야 되는지 설득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목동 친구들 기준으로 하면 고등 수학을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가 보통 초6이나 중1이거든요. 그럼 초6이나 중1 때 처음에 고등 상을 시작을 해서 시험은 언제 보느냐? 고등학교 1학년 때 보잖아요. 몇 번을 보겠습니까?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애들하고. 평균적으로 7번 보더라고요. 7번. 7번 보는 동안에 걔네들 실력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눈만 풀려요. 눈만 풀리고 호기심 풀리고 그냥 반성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 정말 선생님 지루하지 않게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저는 책방을 하면서 지금 이제 수학 동아리 암호 수학이라는 저희 이 출판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 책을 고르셔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특강도 하고 동아리를 활동을 하는데 이 동아리를 하려고 생각했었던 이제 동기는 전국에 수학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주변에 보면 없잖아요. 나만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책방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렇게 끼리끼리
아이들끼리 모여서 친구가 되고 하면 너무 소통도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우리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게 입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입시랑 관련이 됐구나. 왜냐하면 세계 최초의 수학 데카르트 수학책방에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암호 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수학자가 되기로 했다. 이런 스토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방이 융합을 주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와 있는 책들은 골라서 소개를 하지만 책이 없으면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융합이 대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술 수학도 해요. 근데 그 미술 수학을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미술 수학을 모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고교 학점제가 생기면서 공강 시간이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공강 시간에 우리 미술 선생님이 가서 미술 수학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습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 관심이 없었던 아이지만 걔가 이제 미술을 전공할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의상을 전공할 수도 있고 건축을 전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서 미술 수학을 하면서 어떤 뭐 미술에 대한 관심이 뭐 깊어졌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 아이의 입시와 관련해서 이런 경험이 너무 중요하고 어디에도 없는 경험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많이 연락이 오고 있어요. 중학교나 이런 데서도 별로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책방에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가져가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원래 입시를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한 모든 것이 축적이 돼서 그 아이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시고 우리 책방을 알아주신 분들은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부모님, 어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